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보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이버 공격과 이제 대응 체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사이버 공격 배경은 이렇죠.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이너스 설정된 정책 수준으로 이제 뭐 소품류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맞춤 생산.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커가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가 있으니까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원래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제조 분야에서는 폐쇄적 환경이고 그 벤더 종속적인 소프트웨어로 외부와는 완전 격리된 어떤 그런 환경이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어떤 센서의 연결, 융합에 대한 부분이 그런 연결된 부분이 매개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위협이 발생이 된 거죠. 보안 위협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사례로는 크게 이런 우리 알고 있는 스톡스넷, 스카다를 감염시켜서 공격하는 게 이란 원자력 발전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블랙 에너지 멀웨어 공격, 그다음에 랜섬웨어, 그리고 요새 지금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핫한 토픽이 되겠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망 공격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격 절차는 보시면 이렇게 침투, 감염하고 거기 거쳐서 이제 주변 시스템들까지 전부 다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절차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체계로는 IEC 62443, 그다음에 NIST의 어떤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많이 보셨던 것들이죠. IEC 같은 경우는 IEC 6243 같은 경우는 산업대여 시스템 제품 개발부터 어떤 운영, 관리 요구사항 표준을 어떤 보안 그 체계를 보안 대응 체계를 다룬 어떤 그런 사이버 보안 시스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IST 이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용 효율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 조치 어떤 그런 구축, 그다음에 적용을 위한 어떤 접근법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NIST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코어, 프로파일, 구현 계층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각각의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어떤 보안 대응 체계를 이제 그 코어, 프로파일, 구현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이 아이덴티티, 프로텍트, 디텍트, 리스폰드, 리커버 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코어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NIST에서 이제 코어 관련돼서 이런 절차를 접근법을 이제 뭐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5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보안 대응 체계가 있죠. 키사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 그거의 어떤 후속 모델인 스마트 공장 보안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10층 방어 구조로 해서 OT, CSS라는 ICS 보안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단일점 실패로 인한 어떤 그런 전체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실명된 결과를 막기 위한 보안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의 퍼드 모델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왔었죠, 퍼드 모델. 그런데 그 어떤 그 운영 환경과 그러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 어떤 운영 환경을 0부터 5까지 나눠가지고 어떤 그 운영 환경과 IT 영역이죠. OT 환경이 이제 운영 영역이고 IT 영역이 있는데 이제 0부터 5까지 나눠서 OT 환경은 0부터 3까지, 4에서 5는 이제 IT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보안 접근법을 제공하는 게 이제 퍼드 모델인데, 그거에 기반한 게 이제 OT, CSA, ICS 보안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이죠. 여기서 이제 초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기존의 개인화 서비스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는 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개인화 서비스는 어떤 사람의 일반적인 정보,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서비스 경험을 최적화시키는 반면에, 초개인화 서비스는 이를 더해서 사람의 어떤 실제 생활 패턴, 취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만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초개인화 서비스다. 관련된 토픽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메시지 제공, 서비스 제공, 앰비언트
그 컴퓨팅 관련된 토픽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 크게 네 개로 이제 그룹핑해서 해봤는데 유통 서비스, 모빌리티 결정, 헬스케어,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제 모바일 정부, M 거버넌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4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초개인화 서비스 개인은 어떤 정책 제어, 미래형 기술이 이제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산학 연계한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고 어떤 제도를 정비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의 역량이 필요하다. 어떤 지속 가능한 안정성 확보. 저는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답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그런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반드시 나와야 되죠. 기사가 되실 위해서는 어떤 이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중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관련 키워드로 어떤 리빙랩, 스마트 시티의 구축에서 어떤 핵심 키워드를 볼 수 있죠. 리빙랩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다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은 이제 라이다 센서 특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라이다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라이다가 이제 CITS에서도 제공이 되지만 이제 아래 MPEG-I 표준에서 이제 다뤄질 내용에서도 이 라이다가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물체에서 반사돼서 비수측정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핵심 기술이 이제 레이저, 광 검출 소자,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일교시 형태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그 라이다 센서에 대한 시장 전망도 좀 크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제 그 실감 서비스를 구현할 때 그 주로 쓰는 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런 라이다 센서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델링하는 어떤 기술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다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쓰인다, 반드시 필요한 기술 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분산 신원 증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개인 간 분산 신원 증명인데, 그러니까 그 분산 신원 DID죠. DID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분산 원장 기술 DLT라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너무 용량이 크다, 버겁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개인 그 신원 증명을 할 때 어떤 개인 간이라든지 피어 투 피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자 간에 개인 간 이제 그 신원 증명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분산 원장 기술을 쓰기에는 너무 이제 크다. 그래서 이제 피어 투 피어 분산 신원 증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기 주권 신원 증명 SSI 이런 것도 키워드죠. 이거는 이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목적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함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나왔냐 하는 거죠. DID가 왜 나왔냐. 공인인증도가 폐지되면서 폐지가 됐고, 또 이제 코비드 이제 그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사설 비대면 인증 수요가 되게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기반 기조 PKI, 그다음에 생체 인증 파이도, 블록체인의 어떤 DID 다양한 기술이 사실 사설 인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만약에 저 기회가 있다라면 1달러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언급을 해서 적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신원 증명이 나죠. DID죠.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의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스스로 관리, 통제하는 어떤, 그리고 증명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별도의 신뢰 기한이 없이 직접 자신의 어떤 증명서를 발급,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자기주도 신원 증명 강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간 이제 분산 신원 증명인데,
이 피어 DID가 이제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상의 경우에는 간편 어떤 소규모 당사자 간의 어떤 신원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죠. 그래서 이런 실험 그 분산 원장 기술 없이 DLT 기술 없이 소규모 당사자만 참여 신원 증명이 가능한 게 이제 피어 DID다. 그래서 이 기술 유형으로는 페어와이즈 DID, N와이즈 DID, Any와이즈 DID인데 이렇게 이제 1대1, 1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피어 DID로 이제 쓸 수가 있다. 다만 Any와이즈 DI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DID 기술, DLT로 여기서 검증 데이터 저장소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산 신원 증명에 대한 어떤 흐름이죠. 보시면 이제 그 참여자가 있고 이제 그 피어 DID 문서를 생성해서 상호 교환하는 그런 그 흐름이 되겠는데 방법은 이제 DID 교환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DID 교환 프로토콜 1.0을 활용한다. 그리고 메시지 교환은 초대, 요청, 응답 크게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교환하는데 메시지 셋은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포함한 어떤 이런 네 가지 속성을 이용한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신원 흐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당사자 간의 어떤 피어 DID를 이용해서 신원 증명을 하는 그 절차가 크게 5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객과 초청자로 나와서 피어 DID 문서를 이제 만드는 생성하고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개인 키와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간단하게 이제 피어 DID 문서를 이제 그 주고받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큰 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스트 마일 유통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스트 마일 유통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고객 접점을 고객에서 이제 공급사 측 고객 접점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라스트 마일이잖아요. 취접점까지 이제 그 고객 접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크게 이제 이커머스, 옴니 채널 이제 유통센터죠. 이게 FC가 이제 유통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이제 이 고객 접점에 대한 부분을 흐름에 따라서 이 라스트 마일 유통 물류 생태계 아키텍처가 있다. 먼저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공급자 제조사를 통해서 이커머스 물류센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고객센터로 가는 게 이제 허브 앤 스포크고 광범위한 지역 대상을 배송으로 한다. 그다음 클러스터는 이제 그 공급 제조사에서 혹시 이커머스 그다음에 물류통합소나 다크스토어 같은 데로 이제 하는 통해서 이제 고객을 이제 고객 접점을 만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고객 주요 입지나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인식업점이죠. 일부분이 인식업점이 되겠죠. 인식업점 구축해서 유통 물류 사업자들이 이제 자본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유통 중심형, 그다음에 옴니 채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 라스트 마일 공급사와 고객을 접점을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단축시키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 유형들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크게 이제 보관 및 취급 관리 자동화, 그다음에 유통 물류 운영 시스템 자동화 이런 그룹핑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유통 물류 자동화 기술은 아직 캐즘 단계에 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오토노머스 이제 가이드 베이클 관련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 카테고리 보면은 유통 물류 운영 시스템 관련된 분게 이제 오토노머스 뭐 트랜지스터 앤 딜리버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자동화 자율주행 로봇 운반체 같은 게 아직 현재 시범 서비스 단계라서 아직 캐즘의 검증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럿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그 자동화 기술, 이 유통 물류 자동화 기술들이 아직 도입이 전반적으로 다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응률과 이제 어떤 성숙도죠. 성숙도가 이제 적응률이 이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형 무인기 대응 시스템, 잘 알고 있는 안티드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드론이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은 비용에 인명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장점을 역용해서 어떤 테러 활동, 또 국지 도발에 쓰는 어떤 그런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시스템, 안티드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요 이제 나와 있던 어떤 그런 프로세스, 대응 1단계, 2단계가 나와 있는데 탐지, 그다음에 식별, 무력화. 그래서 관련 키워드들, 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관련 키워드들을 기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표준 동향, 그죠? 그 MPEG-I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감 서비스를 위한 어떤 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머시브 비디오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를 위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입감 있는 어떤 비디오를 제공하는 거죠. 시청자가 공간상에서 완전한 식스도프 자유대 움직일 때 보여줘야 하는 영상을 재현함으로써 사실과 그다음에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다. 거기에 따른 어떤 표준화 프로젝트 로드맵으로 MPEG-I가 있는데 그런 페이지 1A, 1B, 2 페이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1A 같은 경우는 3도프, 1B 같은 경우는 3도프 플러스 페이지 2는 결정치 이제 6도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상세화된 어떤 표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SO IEC 23090 그리고 파트 1부터 8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파트 1, 2는 이제 페이지 1에 대한 부분이죠. 3도프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부터 8까지는 6도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표준화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나 아키텍처 정의하고 파일 포맷 규정 있는데 여기서 보실 게 이제 어떤 비디오 규격이라든지 몰입형 오디오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엠팩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클라우드 및 메시 압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엠팩-I 프로젝트에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파트 5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에 대한 부분이죠.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에 대한 표준이 이제 파트 5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는 3차원 공간상에서 퍼져 있는 여러 포인트들에 대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모델링 한 부분이 무수한 점으로 이렇게 모델링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혹은 RGB-D 센서를 통해서 엄청난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후에 이걸 어떤 이제 그 CAD 모델로 이제 변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메쉬 압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이런 점들의 집합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떤 그 CAD 모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메쉬 압축이라고 메쉬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폴리곤 메쉬, 삼각 메쉬로 합니다. 이 점끼리 이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이제 파일을 변환을 하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파일을 변환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좌측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라이다 센서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는 이제 그 2022년 엠팩에서 제공 미디어 압축 표준 현황을 조금 조금 담아봤습니다. 요즘 식스도프 오디오라든지 이머시브 비디오, 포인트 클라우드죠. 포인트 클라우드 있고 메쉬, 햅틱스. 그러니까 아까 그 6G 그 차세대 통신 6G에서 나왔던 것 중에 크게 이제 햅틱스, 실감 홀로그램, 실감 이미지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것들에 의해서 관련된 표준들에 대한 도양을 이런 게 있다. 이머시브 비디오, 3D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햅틱스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코덱 표준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비디오 기반과 이제 기하 정보 기반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이제 이거 자체도 이제 엠페가 ISO IEC 23090에 대해서 어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있는 5번과 이제 9번에 관련된 건데 그 파트 1번부터 8번까지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이제 어 그 다섯 번째 파트 5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기반, 기하 정보 기반. 비디오는 어떤 동적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의 객체를 압축하는 거고, 기하 정보는 정적, 동적을 동시에 다루는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를 표준화하는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동적인 메시 보호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캐드 모델로 변화를 하려면은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관련된 VPCC 관련된 동적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메시 부호와 관련된 게 이제 DMC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터 관련된 겁니다. 이제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 매터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앙기술 동향 내에서는 CS 2022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가 메타버스, 뭐 6G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가장 주목할 만한 어떤 기술 트렌드로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메타 관련된 개방형 스마트폰 연동 표준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 토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홈 연동 표준의 어떤 단수성, 상호 연동성, 신뢰성, 안정성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이게 결국에는 IP 프로토콜 기반의 통신 표준이다. IP 프로토콜 기반이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IP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로 이런 게 나와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메터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고 이제 링크랑 이런 부분들이 기본 통신 프로토콜이 이제 와이파이, 그다음에 스레드, 그다음에 저전력 통신, BLE까지도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 스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멀티 어드민과 로컬 제어도 가능하다. IP 기반의 디바이스 고유 체계로 여러 스마트폰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플랫폼마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IP 기반의 어떤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의 어떤 데이터 모델도 나와져 있습니다. 크게 엔드포인트, 클러스터, 어트리뷰트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죠. 스마트폰 내에 있는 어떤 기기들, 램프,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각 클러스터는 이 각각에 대한 어떤 전원을 킨다, 뭐 끈다, 밝기, 색상 등을 정의하는 어떤 데이터 모델이 됐고, 트리뷰트는 이제 그거에 대한 상태, 이거에 대한 밝기에 대한 읽기, 쓰기, 어떤 리포팅하는 거지. 어떤 그런 상세하게 개조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모델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적용 대상 디바이스 유형인데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기존 제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OTA 업그레이드와 이제 브릿지 소프트웨어로 기존 제품 호환성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적용 대상 디바이스는 이렇게 그 실내에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뭐 TV나 가전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램프가 될 수 있고 조명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메터 1.2 적용 대상 디바이스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터를 끝으로 학회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 7월 달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PC 내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번 128회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으로 이제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